사람들은 영웅적인 우주비행사들이 반짝이는 로켓에 올라타 화성으로 날아가 붉은 모래 위를 걷고 몇 가지 과학 실험을 한 다음 다시 로켓에 올라타 커다란 빨간 버튼을 누르고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춰 지구로 무사히 돌아오는 SF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화면상으로는 정말 쉬워 보이죠? 그렇죠? 작은 우주선이 화성에 착륙하는 모습과 다시 발사되는 모습을 보면 화성에 갈 만큼 큰 로켓을 만들 수 있다면 왜 그들을 다시 데려올 로켓을 만들 수 없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물리학을 살펴보면 종이와 연필을 들고 중력, 여력학, 궤도 역학이라는 차갑고 냉혹하며 타협 없는 법칙들을 마주하게 되면 인간을 화성에 보내는 것은 문제의 절반, 즉 쉬운 절반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을 화성에 보내고 몇 달 후에 잠깐 들러 데려올 거라는 생각은 현대 대중문화가 만들어낸 가장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환상 중 하나입니다. 만약 당신이 화성에 간다면 실질적으로 그리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당신은 화성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너는 돌아오지 못할 거야. 오늘날 우리가 가진 기술, 심지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보유하게 될 기술로도 화성에서 지구로 돌아오는 것이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이유를 이해하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연료의 무게. 차를 몰고 전국을 횡단하고 싶다고 상상해보세요. 주유소에서 20갤런의 휘발유를 가득 채웁니다. 휘발유는 수백 파운드 정도 나가고 당신의 차는 2톤이나 나가는데 당신은 그걸로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기름이 더 필요하면 주유소에 들릅니다. 하지만 만약 대륙 전체에 주유소가 하나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행 내내 필요한 모든 휘발유를 차 안에 싣고 다녀야 할 거예요. 하지만 잠깐만요. 트렁크에 휘발유를 많이 넣을수록 차는 더 무거워집니다. 차가 무거워질수록 추가된 연료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 더 많은 연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로켓 과학자들이 로켓 방정식의 폭정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콘스탄틴 치올코프스키라는 천재적인 러시아 과학자가 정립한 것입니다. 이 규칙은 나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는 뉴턴의 운동 제3법칙의 근본적인 결과이다. 모든 작용에는 그에 상응하는 반작용이 있다. 우주의 진공 상태에서 로켓을 앞으로 밀어내려면 뜨거운 가스를 최대한 빠른 속도로 뒤쪽으로 분출해야 합니다. 기체가 뒤로 움직이는 운동량은 로켓이 앞으로 나아가는 운동량과 같습니다. 자, 이제 지구를 떠나려면 무엇이 필요할지 생각해보세요. 지구는 크고 무거운 바위다. 그것은 엄청난 중력을 가지고 있다. 지구의 중력장을 벗어나 화성으로 향하려면 탈출 속도라고 하는 약 시속 25,000마일에 도달해야 합니다. 무게가 몇 톤에 불과한 작은 캡슐을 시속 25,000마일, 약 4만 킬로미터까지 날려보내려면 수백만 파운드, 약 8kg에 달하는 거대한 세턴V 로켓이나 스타쉽 로켓이 필요합니다. 발사대에 놓인 물체의 90% 이상은 우주비행사도 아니고 그들의 식량도 아니고 과학 장비도 아닙니다. 저 거대한 탑의 90% 이상은 순수한 액체 연료와 산화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모든 것이 그 작은 앞부분을 지구 대기권 밖으로 밀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럼 기본적인 계산을 해봅시다. 당신은 지구를 떠나 발사됩니다. 로켓의 90%는 우주로 가는 데만 소모됩니다. 지금 당신은 광활한 우주 공간을 떠다니며 화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화성에 도착합니다. 시속 2만 마일로 화성 대기에 진입할 때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빛나는 플라스마로 변해 즉시 증발하기 때문에 즉시 착륙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열차 폐막, 거대한 낙하산, 그리고 연료를 태우는 역추진 로켓을 조합해서 속도를 줄이고 지표면에 부드럽게 착륙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은 화성에 앉아 있습니다. 당신은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밖으로 나가 사진을 찍고 깃발을 꽂고 녹슨 지평선을 바라봅니다. 아름다운, 이제 집에 가고 싶군요.
어떻게 돌아가세요? 로켓에 탑승하여 화성의 탈출 속도까지 가속해야 하는데 이 속도는 지구보다 낮지만 여전히 시속 11,000마일이라는 엄청난 속도입니다. 우주 궤도로 발사되어 지구와 궤도를 맞춘 후 수백만 마일의 광활한 우주 공간을 가로질러 돌아오세요. 화성에 있는 로켓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당신을 화성에서 이륙시키는데 필요한 수천 톤의 연료는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그 로켓이랑 연료를 지구에서부터 여기까지 직접 운반해 온 거예요. 로켓 방정식의 재미있는 복리 효과를 생각해 보세요. 만약 화성으로 연료를 가져가서 나중에 화성을 떠나기 위한 연료로 사용하려면 그 연료의 무게를 지구에서 화성까지 모두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즉, 지구에 있는 최초의 로켓이 연료로만 90% 채워져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연료 함량이 99.99% 이상이어야 합니다. 화성에 깡통을 착륙시키고 그 깡통이 표면에서 껑충 뛰어오를 수 있을 만큼의 연료를 남기려면 마천루 크기의 로켓이 필요할 겁니다. 과학자들은 그 계산을 보고 좋아, 지구에서 모든 귀한 연료를 가져가는 건 완전히 미친 짓이야.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말하는 기발한 대안은 무엇일까요? 바로 화성에서 연료를 생산하자입니다. 놀랍도록 첨단 기술이 적용된 미래지향적인 아이디어처럼 들리지 않나요? 로봇 공장을 미리 보내서 화성 토양을 채취하고 얼음물을 추출하고 희박한 화성 대기에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고 원자로나 넓은 태양광 패널을 이용해 전기 분해와 화학 반응을 일으켜 액체 메탄과 액체 산소를 생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성에서 바로 귀한 로켓에 연료 탱크를 채우는 거죠. 이론상으로는 훌륭한 화학공학 개념입니다. 사바티의 반응, 피셔트로프시 합성. 우리는 지구의 따뜻하고 깨끗한 실험실에서 흰 가운을 입은 10명의 기술자들이 공구와 노트북을 들고 대기하고 있으면 이러한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화학 공장을 화성에 옮겨 놓으세요. 화성은 쾌적하고 햇살 가득한 휴양지가 아닙니다. 화성은 평균 기온이 영하 60도에 달하는 극도로 건조하고 얼어붙은 사막. 대기는 지구 대기의 1%도 채 되지 않아 액체 상태의 물은 순식간에 증발해버립니다. 토양은 금속을 부식시키고 기계를 파괴하는 독성이 강하고 마모성이 있는 과염 소산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에 한 번씩 거대한 지구적 먼지 폭풍이 행성 전체를 휩쓸고 지나가면서 몇 달 동안 태양을 가리고 모든 표면을 미세하고 정전기적으로 대전된 붉은 먼지로 뒤덮어 기혈을 막고 태양광 패널을 코팅하며 전자장치를 단락시킵니다. 이제 자동화된 초복잡 화학 정제 공장을 화성에 보내 바위에 착륙시킨 다음 얼어붙은 토양을 뚫고 수많은 얼음을 채취하고 유독가스를 퍼올려 극저온으로 압축하고 수천 갤런의 폭발성 로켓 추진제를 저장하는 모든 작업을 사람이 직접 밸브 고장을 고치거나 먼지 필터를 청소하거나 나사를 조일 필요 없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기대한다고 상상해보세요. 극한의 추위 속에서 고무 패킹 하나라도 손상되면 펌프 모터가 화성의 미세한 먼지에 막히거나 태양 전지판을 펼쳐야 할 때 연료 공장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연료 공장이 멈추면 지구에서 원격 측정 데이터를 지켜보는 우주 비행사들은 끔찍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구로 돌아갈 우주선이 애초에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편의상 공학적 기적 덕분에 연료 공장이 완벽하게 작동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공장은 화성에 2년 동안 조용히 자리 잡고 반짝이는 로켓의 수많은 액체 메탄과 액체 산소를 가득 채웁니다. 지구에서 우주 비행사들을 발사합니다. 그들은 연료가 가득 찬 로켓 옆에 착륙하여 몇 달 동안 탐사를 하고 귀한 선에 탑승하여 다시 발사될 준비를 합니다. 이제 무사한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주의 두 번째 냉혹한 법칙, 궤도 기하학과 시간이라는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지구와 화성은 마치 교회 거리의 두 집처럼
우주 공간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둘 다 서로 다른 속도와 거리로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안쪽 궤도에서 태양 주위를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365일, 화성은 바깥쪽 궤도에 있으며 한 바퀴 공전하는데 거의 2년, 즉 687일이 걸립니다. 지구와 화성은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두 행성 사이의 거리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때로는 태양의 같은 쪽에 위치하여 비교적 가까운 거리, 불과 3,500만에서 5천만 마일, 약 5,500만에서 8천만 킬로미터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또 다른 때에는 지구가 태양의 한쪽에 있고 화성은 정반대편에 위치하여 2억 5천만 마일, 약 4,500만 킬로미터이나 떨어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로켓을 지구로 향하게 하고 마음대로 발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와 화성 사이를 발사하려면 두 행성이 매우 특정한 좁은 행성 배열을 이룰 때만 가능합니다. 이를 궤도 발사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발사창은 26개월에 한 번씩만 열립니다. 이것이 인간의 생물학적, 심리적 측면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 보세요. 만약 화성에 착륙한다면, 몸이 안 좋네 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내 우주복에 물이 새거나 가족이 보고 싶어. 다음 주에 집으로 돌아가자.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약 500일, 즉 1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행성들이 제자리로 돌아와 물리법칙에 따라 귀환 궤도가 가능해지기를 기다리며 표면에 갇혀 있어야 합니다. 그 500일 동안 사람들은 무엇을 할까요?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호텔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좁고 압력이 높은 깡통 같은 공간 안에서 매일 매순간 그들을 죽이려 드는 극한 환경에 노출된 채 살아가야 합니다. 화성 환경이 1년 반 동안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방사선입니다. 지구는 심우주의 공포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두 가지 놀라운 보이지 않는 방패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에너지 광선을 흡수하는 두꺼운 대기이고 다른 하나는 태양에서 오는 대전 입자를 차단하는 용융된 철핵에서 생성되는 강력한 지구 자기장입니다. 화성에는 이 두 가지 모두 없습니다. 화성은 수십억 년 전에 자기장을 잃었고 대기는 태양풍에 의해 벗겨졌습니다. 화성에서는 두 가지 강력한 방사선에 끊임없이 노출됩니다. 치명적인 방사선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태양 플레어 동안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대하고 예측 불가능한 고에너지 양성자 분출인 태양 입자 현상입니다. 둘째, 우리 태양계 밖의 별들이 폭발하면서 발생하는 초고에너지 입자인 은하 우주선입니다. 이 입자들은 거의 빛의 속도로 이동합니다. 우주선은 치과에서 납 앞치마를 두르고 촬영하는 엑스레이와는 다릅니다. 우주선은 에너지가 너무 높아 우주선이나 화성 거주지의 금속벽에 부딪히면 벽 자체의 원자를 파괴하여 2차 방사선이라고 불리는 미세한 파편을 방출합니다. 이러한 고에너지 입자가 인체를 통과하면 미세한 총알처럼 작용하여 세포막을 찢고 이중 가닥 DNA를 파괴하며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유전적 손상을 일으킵니다. 화성에 500일 이상 머무르는 동안 우주비행사들은 치명적인 암 발병 위험을 급격히 높이고 뇌의 인지 기능을 저하시키며 신체를 파괴하는 방사선량을 흡수하게 됩니다. 면역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사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단순히 무거운 보호복을 입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미터 두께의 단단한 암석이나 납이 필요합니다. 인간이 화성에서 500일 동안 우주 방사선에 의해 손상되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땅속 깊이 파고 들어가 화성 흙을 수톤 쌓아 올려 어둡고 깊숙한 지하 벙커에서 두더지처럼 사는 것입니다. 둘째, 중력입니다. 지구의 중력은 원지입니다. 우리 몸의 뼈, 근육, 심장, 혈관은 30억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중력에 적응하도록 진화해왔습니다. 화성의 중력은 지구의 38%에 불과합니다. 대략 3분의 1이죠.
인간의 몸을 3분의 1 중력 환경에 1년 반 동안 두면 몸은 더 이상 무거운 뼈와 근육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즉시 깨닫게 됩니다. 몸무게를 지탱할 필요가 없는데 왜 무겁고 밀도가 높은 뼈를 유지해야 할까요? 몸은 뼈에서 칼슘을 재흡수하여 혈액과 소변으로 배출하기 시작하고 이로 인해 골밀도가 매년 1~2%씩 감소합니다. 500일 동안 우주에 있으면 다리 근육이 위축되고 심장 근육은 뇌로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 더 이상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수축합니다. 정맥 판막은 탄력을 잃습니다. 500일이 지나 발사창이 열릴 때쯤이면 우주 비행사들은 더 이상 완벽한 운동 능력을 가진 슈퍼히어로가 아닙니다. 뼈는 유리처럼 약해지고 심장은 약해지며 방사선으로 인해 면역체계는 손상됩니다. 또한 저중력 상태에서 체액이 이동하여 안구 뒤쪽을 압박하기 때문에 시력도 왜곡됩니다. 이렇게 신체적으로 쇠약해진 상태에서 우주비행사들이 귀한 로켓의 올라타 의자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고 화성에서 발사될 때 6~7g의 엄청난 가속도를 견뎌내고 지구로 돌아오는 8개월간의 무중력 심우주 비행을 견뎌낸 다음 지구의 두꺼운 대기권에 충돌하여 텐지의 감속을 견뎌내야 합니다. 지구에 착륙하면 칼슘이 고갈된 약한 뼈는 지구의 중력 아래에서 부서질 것입니다. 제대로 서거나 걷거나 숨쉬는 것조차 어려울 것입니다. 약해진 가슴 근육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아직 심리적인 측면은 이야기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3~4명의 사람을 붉은 흙 아래 묻힌 작은 가압 공간에 2년 동안 가둬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재활용된 소변을 마시고 수분을 보충한 반죽을 먹으며 작은 창문 밖으로 먼지 외에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황량하고 독성이 강한 풍경을 바라봅니다. 지구는 밤하늘에 떠있는 작고 보이지 않는 푸른 점일 뿐입니다. 지구와 화성 간의 무선 통신 지연 시간은 왕복 최대 20분입니다. 휴스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빛의 속도로 지구에 도달하는 데 20분이 걸리고 휴스턴의 응답이 돌아오는데 또 20분이 걸립니다. 실시간 대화는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무시무시하게 고립된 것입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지구에 있는 누구도 당신을 구할 수 없습니다. 보급선이 급히 보내질 수도 없습니다. 산소, 물, 식량이 떨어지면 어둠 속에서 시계 초침이 움직이는 것만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처럼 절대적인 고립이 주는 심리적 압박은 역사상 그 어떤 인간의 정신도 감당해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죠. 자, 이제 한 발짝 물러나 전체적인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화성에서 사람을 데려오려면 엄청난 양의 연료를 실어 나르는 로켓 문제를 해결하거나 수백만 킬로미터 떨어진 얼어붙은 먼지 행성에 완벽한 자율형 극저온 화학 공장을 건설해야 합니다. 수개월 동안 치명적인 우주 방사선과 근육을 위축시키는 저중력 환경에서 사람의 생명을 유지해야 하고 26개월 이상 단 한 번의 치명적인 기계적 고장 없이 완벽한 생명 유지 시스템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심각한 골 손실, 신경 스트레스, 신체적 퇴행 속에서도 복잡하고 스트레스가 심한 조종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물리적 현실의 저울에 달아보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을 화성으로 왕복 보내고 다시 지구로 데려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공학적 악몽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화성에 갈 수 없다는 뜻일까요? 붉은 행성에 대한 인류 탐사의 꿈이 사라졌다는 뜻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은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의미를 지닙니다. 훨씬 더 심오하고 훨씬 더 영웅적인 의미입니다. 화성에 가는 최초의 인간은 붉은 먼지 위를 잠깐 산책하고 집으로 돌아가 책을 쓰는 관광객이 아닐 것입니다. 화성에 가는 최초의 인간은 편도 티켓을 끊고 그곳으로 향하는 개척자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화성이 영원한 새로운 고향이 될 것임을 알고 그곳으로 갈 것입니다.
우리 지구의 인류 이주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초기 폴리네시아인들이 나무카누에 올라타 광활하고 끝없이 펼쳐진 태평양으로 나아갔을 때 그들에게는 GPS도 없었고 보급망도 없었으며 되돌아갈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농작물과 가축, 가족을 싣고 미지의 세계로 항해하며 새로운 땅을 찾았습니다. 섬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그곳에 정착하여 삶을 건설하고 새로운 문화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초기 인류 정착민들이 아시아에서 북미로 얼어붙은 육교를 건너왔을 때 또는 유럽 이민자들이 낡은 목선을 타고 대서양을 건넜을 때 그들 대부분은 화성이 자신들의 영원한 새로운 고향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향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옛 세상과 영원히 작별을 고하며 위험천만한 미지의 땅에서 새로운 것을 건설하기 위해 삶을 바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확장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쉽고 빠른 왕복 여행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구적인 헌신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다행성 종족이 되고 싶다면 연약한 지구라는 요람을 넘어 인류의식의 장기적인 생존을 보장하고 싶다면 화성을 사진 촬영을 위한 이국적인 목적지로 생각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화성을 인류나무의 새로운 가지로 바라봐야 합니다. 화성에 처음 발을 디딜 인간은 임시 캠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지하 도시를 건설할 것입니다. 얼음을 채굴하여 물을 생산하고 자동화된 수경 재배 온실에서 식량을 재배하고 거대한 태양광 및 원자력 발전망을 구축하고 화성 표토에서 금속을 추출하여 강철과 유리를 생산할 것입니다. 38%의 중력에 적응하고 푸른 나무나 파란 하늘을 본 적 없는 아이들을 키우며 그 아이들은 밤하늘에서 지구를 멀리 떨어진 작은 푸른 별로 바라보며 자랄 것입니다. 조상들이 온 별, 화성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귀환은 과학의 비극적인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이 우리를 어떻게 성장하게 하는지 보여주는 경이롭고 겸손한 깨달음입니다. 자연은 우리가 물리법칙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우리의 공상 과학소설 같은 환상이나 정치적인 연설, 조급한 마감일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연이 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중력, 운동량, 방사선, 여력학, 그리고 화학, 우주 탐험이라는 게임을 하려면 자연의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화성에 대한 자연의 규칙은 명확합니다. 광활한 우주를 건너 붉은 행성에 발을 디딜 용기가 있다면 그곳에 머물며 뿌리를 내리고 인류의 미래를 바로 그곳에 건설할 용기도 있어야 합니다. 이는 우주 여행에 대한 안일하고 소심한 태도를 버리고 궁극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합니다. 인류는 과연 둥지를 떠날 준비가 되었을까요? 탐험의 진정한 대가를 기꺼이 치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변함없고 타협없는 헌신. 물리학적으로는 돌아올 수 없지만 인간의 호기심은 어쩌면 그곳에 머무르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모험일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